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도와드리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비한 보험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만큼이나 진화하는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분들의 나은 삶을 위한 원픽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인생 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 나은 생활을 설계하는 방법들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생 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인데요. 당사를 차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생생한 라이프 팁 통해서 생애 주기별 단계를 더 지혜롭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들 배워보겠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꿀팁과 정보를 알려주실 김경화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김경화 전문가님께서 단기납 종신보험을 활용한 비과세 상품에 대한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 강의를 맡은 김경화인데요.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단기납 종신 상품 많이들 방송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을 텐데 이 단기납 종신 상품과 비과세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이 비과세가 왜 중요한지 이것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세금 이야기에 대해서 좀 쉽게 풀어볼 거예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피해갈 수 없는 게 꼭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꼭 피해갈 수 없는 게 세금이라고 합니다. 세금은 절대 죽고 나서도 피해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세금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이건 약간 좀 코믹하게 풀어본 거긴 해요. 태어났더니 주민세, 살아서 줬더니 화면이 나가버리는데 태어났더니 주민세라고 나오라고 하고요. 살아있을 때 증여를 했더니 증여세가 나오고요. 죽었더니 상속세, 피땀 흘려 노동했더니 가근세, 힘들어 한 대 물었더니 담배세, 퇴근하고 한잔했더니 주류세. 이거 너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들 있죠. 그냥 정말 일상생활에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는데 돈 벌고 나서 진짜 피로 풀려고 술 한잔 했더니 주류세 맞고 아끼고 저축했더니 재산세, 북한 때문에 불안했더니 방위세, 황당하게 술에 외분리 교육세, 화장품에 뜬금없이 외분리. 저는 사실 이거 내용 몰랐었는데요. 농어촌세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화장품에 붙어 있대요. 월급 받고 살아보려니 소득세, 장사하고 차 샀더니 취득세, 차량 번호 다니까 등록세, 이렇게 껌 하나 샀더니 소비세, 집에 가만히 쉬었더니 전기세와 수도세도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 많이 썼더니 많이 썼다고 또 누진세라고 또 추가로 더 내라고 하고요. 이거 좀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환경세. 그런데 이제 마지막 두 줄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좀 많이 있는 분들은 이 탈세를 열심히 하신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이래저래 죽는 건 딸세. 이렇게 세금을 좀 우습게 풀어보기는 했는데 정말 살면서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세금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절세를 하려고 하고 웬만하면 그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많이 찾아보고 강구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굉장히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우선 내용을 보시면 비과세 변천사를 좀 보실 거예요. 이 비과세를 보면은 예전에 1991년도에는 비과세가 3년 이상만 은행에다 저축을 꼬박꼬박 하면 비과세로 세금을 이자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었죠.
그래서 그런데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비과세 조건이 5년 이상, 그다음에 7년 이상. 근데 1998년도에는 외환위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잠시 5년으로 당겨는 줬는데 그 이후에 2001년도부터는 7년 이상으로 계속, 그다음에 10년 이상으로, 그다음에는 10년 이상이긴 한데 비과세 요건을 좀 더 까다롭게 만든 거죠. 10년 이상이긴 한데 일시납으로 2억 원 이상부터는 비과세를 포함을 안 시키겠다, 과세를 하겠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10년 이상 조건은 똑같지만 목돈이 단기납으로 1억 원 이상. 예전에는 13년도까지만 해도 목돈이 2억 원 이상만 과세를 했는데 17년부터는 목돈으로 1억 원 이상만 돼도 과세를 하겠다. 이런 조건이고요. 월납으로 15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면은 이것도 그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비과세 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수를 거두려고 점점 비과세 요건을 어렵게 해서 세금을 조금 더 많이 걷어가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점점 비과세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보험 상품에 대해서 자꾸 비과세 상품 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무엇 때문에 어떤 요건으로 비과세를 받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시납,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일시납 상품에 대해서는 일시납이 한꺼번에 1억을 몽창 넣는 것보다는 5년 이내 단기납 상품은 다 비과세 상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5년 미만 납, 단기납 상품은 다 일시납으로 하는데 그게 1억 원까지라는 거죠. 단기납 상품으로 1억 원까지는 비과세 상품으로 하고 1억 원이 넘으면 과세를 한다, 이런 뜻인 거고요. 그다음에 월 적립식 비과세 상품은 뭐냐면요. 한 달에 월 150만 원 이상씩 적립을 하면 과세를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평균 월 보험료가 연간 1,80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150만 원 이상이 넘으면 과세를 하겠다, 세금을 매기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월납이 5년 납 이상 돼야 하고요. 선납은 6개월 이상 되면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6개월까지만 비과세 상품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 상품을 5년 동안 내고 5년 이상 내도 10년 이상 유지를 해야 비과세 상품으로 인정을 하겠다, 이런 뜻인 거고요. 그다음에 종신형 연금은 어떤 면에서 비과세 상품이라고 하냐면요. 종신형 연금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하고 55세 이후부터 종신토록 연금을 받는 걸로 설정을 해놔야 비과세 상품으로 하겠다. 하지만 금액 제한은 없는 거고요. 이렇게 보험 상품에서 비과세 상품의 요건이 이렇게 점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와중에 이런 단기납 종신, 사망을 담보로 하는 종신보험에 한해서는 아직도 비과세 상품이라는 거죠. 모든 게. 그러면 단기납 종신 상품의 비과세를, 보험 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어떤 식으로 설명을 제가 좀 드릴 건데요. 어떻게 봤냐면 이게 지금 단기납 종신이면 몇 년 납이냐면 7년. 7년 납인 거고요. 나이는 40세 남자 기준이에요. 40세 남자 기준. 월납입 보험료는 100만 원씩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에 40세 남자 기준 3개월의 납입 보험료는 300만 원. 이 기준으로 보시면요. 7년 납이에요. 7년. 7년 동안 납입하면 8,400이라는 금액을 납입을 하고요. 그러면 7년이 딱 지나면 100% 이상의 환급률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납 종신 상품을 7년 동안 납입을 하고 나서도 100% 이상의 보험금을 찾을 수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 저축성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파시는 분들도 굉장히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 7년 이후부터 그러면 이자가 얼마나 붙는다는 건지 요거를 조금 표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해드렸는데 이 표는 제가 마지막에 포인트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40세이신 분이 7년 동안 납입을 하고 2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65세시거든요. 65세 되시는 시점에서 아마 노후 대비를 위해서 이렇게 100만 원씩 7년 동안 노후 대비를 위해서 가입을 하신 상품으로 예를 드리는 건데 납입한 금액은 8,400. 해약 환급금은 1억 3,700. 환급률은 163%. 이렇게 확정적인 거거든요. 이건 확정적으로 7년 동안 납입을 하고 25년 그러니까 7년 동안 납입하고 18년 거치를 한 거죠. 18년 거치를 하니까 환급률이 163%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년 후에 65세 시점에서 해지 환급금이 1억 3,700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기납입 보험료는 8,400. 보험 차익은 5,300. 5,300이라는 돈을 25년 동안 모으려고 해도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자로 5,300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인 거죠. 환급률이 163%. 그러면 이 5,300이라는 돈을 과연 이자 소득세도 안 떼고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고스란히 나의 수익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인 건지 안 되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비과세 상품이 꼭 필요한 이유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그 소득이 좀 많으신 분들 종합소득세 신고하시잖아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저도 하는데 월마다 하는데 이게 종합소득세에서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자 소득세만 내면 돼요. 15.4%. 그런데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합계를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금액을 같이 합계를 해서 세금을 또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소득 2천만 원에 대한 15.4% 플러스 2천만 원 초과분의 기본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이게 비과세가 아닐 시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좀 해보니까 2천만 원 15.4% 하니까 308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2천만 원 뺀 나머지 3,300을 종합소득세율 24%로 가정했을 때 내는 누진 공제도 제외한 거예요. 내는 금액이 794만 원. 그래서 요거를 합치면 1,1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솔직히 수익이 5,300이라는 이자를 붙었지만 이게 고스란히 내 수익이 되는 건 아니죠. 세금을 1,100은 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비과세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건강보험 다 납부하시죠. 4대 보험 다 납부하시죠. 이 4대 보험, 건강보험을 책정하는 기준에 이 금융소득이 들어가니까요. 1,000만 원까지는 합산이 안 돼요. 그런데 1,000만 원 이상부터는 전액 의료보험 내는 기준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액 합산되고 그다음에 2025년부터는 지금은 1,000만 원이지만 2025년부터는 금융소득이 336만 원만 초과해도 모두 다 의료보험 기준에 포함이 됐다.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아까 수익이 5,300이었죠. 5,300만 원 곱하기 7.9% 해서 376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초과 발생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도 이 건강보험료의 12.81% 곱하면 48만 2천 원. 그렇게 해서 생기는 추가분이 424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더 추가로 납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비과세가 안 되는 상품으로 5,300만 원이라는 소득을 발생을 하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아까 1번 금액 1,100, 그다음에 2번 금액 424만 원, 이게 추가로 세금으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비과세로 이자 소득분이 5,300을 받으신 거예요. 아까 7년 납하고 25년 65세부터 65세 때 환급을 받으니까 이자 소득이 5,300인데 이게 만약에 비과세 상품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세금을 내야 되는지. 1번 아까 1,100이었죠? 이자 소득세 플러스 종합소득세. 그다음에 2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합쳐서 424만 8천 원. 그래서 세금으로 내는 금액이 1,527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비과세 상품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실질 수령은 3,784만 원이 되는 거죠. 비과세 상품이어서 5,300을 고스란히 내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비과세 상품이 아니었다면 나는 5,300이라는 이자가 발생을 했지만 그래도 이 세금 떼어서 3,780만 원밖에 내 수익으로 챙길 수가 없다는. 그래서 비과세 상품으로 준비를 해야만 되는 이유가, 이렇게 막상 내가 열심히 저축을 해서 돈을 열심히 모으고 이자도 열심히 꼬박꼬박 붙었는데 막상 내가 찾을 때는 그 이자에 이자 소득세 15.4%를 떼고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비과세 상품으로 가입을 하면 세금을 하나도 공제하지 않고 고스란히 이자를 다 수익으로 받을 수 있다. 요런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보험 차익, 제가 아까 말씀드린 표를 좀 이렇게 크게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리려고. 면세 너무 좋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월납보험료 월 100만 원. 100만 원을 7년 동안 납입하는 거예요. 7년 동안 100만 원을 40세 남자분이 월 100만 원씩 7년 동안 꼬박꼬박 열심히 보험료를 납부를 하셨어요. 단기납 종신보험이에요. 그랬더니 7년이 딱 되는 시점에는 환급률이 99.6%이긴 하지만 하루만 딱 지나면 환급률이 100% 이상의 별로 미묘한 차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7년에 100%라고 말씀드리고 싶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서 100.17%의 환급률이 발생을 하죠. 납입 금액은 그래서 계속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9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이렇게 납입 금액은 그래서 8,412만 7천 원. 납입 금액은 똑같은데 해약 환급금이 계속 해가 거듭될수록 늘어나죠. 이게 바로 복리로 인해서 해약 환급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25년 시점에 65세가 되면 우리가 노후생활 대비도 해야 되고 연금도 많이 준비하시잖아요. 노후생활 대비하려고. 그러면 내가 100만 원씩 7년 동안 연금을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7년 동안 열심히 연금을 내서 25년 지난 다음 65세 되는 날 나는 연금으로 전환을 하겠다 생각하고 가입을 하시면 낸 금액은 8,400인데 내가 그 당시에 나한테 오는 수익은 1억 3,700이 되는 거예요. 1억 3,700. 그런데 제가 여기서부터 이 10년 시점부터는 이 노란색으로 바탕색을 바꾼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바로 비과세로 인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소득에도 포함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이나 이런
세금을 책정하는 기준에도 피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금액 자체가 고스란히 언제 해약을 해도 사실은 만약에 내가 40세 시점에서 7년 납해가지고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 65세까지.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서 목돈으로 쓰실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3년만 딱 참으시고 10년이 지난 이 시점부터 이 노란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10년이 된 시점부터는 이런 모든 해약 환급금이 비과세로 진행이 돼서 종합소득세도 포함이 안 돼서 세금도 안 내시고 이자소득세도 15.4%도 안 떼고 고스란히 다 수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는 거고요.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에도 전혀 미치지 않고 고스란히 수입으로 발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런 종신보험이라는 이 상품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비과세 상품 요건에 딱 맞춤하는 상품이라서 예전에 가입하셨던 그런 종신보험 같은 경우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마 비과세 상품이라 나는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옛날에 가입한 뭐 20년 납, 30년 납 이런 종신보험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환급률이 별로 그때 당시에 가입하신 분들을 환급률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잘 많이 안 늘어나죠. 그래서 손해율이 너무 많다. 내가 낸 돈은 한 5천 되는데 나 지금 요거 목돈 필요해서 좀 쓰려고 해보니까 한 3천, 4천밖에 안 된다. 너무 손해율이 높다. 이러신 분들도 사실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잘 해보세요. 내가 이거를 과연 앞으로 10년 후까지 쭉 가서 10년 후에 20년 동안 내가 쭉 내서 20년 후에 100%를 받을 건지 아니면 이쯤 시점에서 한 10년 냈는데 10년 동안 더 내는 걸 이렇게 단기납 종신으로 전환을 좀 하셔서 환급률이 훨씬 더 높은 상품으로 전환을 해가시는 건 좀 어떤지 그리고 비과세 요건에도 합당하게 다 받아가시는 건 어떤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잘 해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세금 1+2는 1,100만 원이라는 일 손해보는 이런 손해보는 일도 없고 조금 더 많은 다양하게 많은 좋은 소득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찬바람도 살살 불어서 가을이 다가오고 얼마 안 있으면 추석도 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눠가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거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가 세금에 대한 부담은 평생 가져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보험 차익보다 비과세 이익을 더 키울 수 있는 방법들 상세하게 알려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생한 라이브 팁 통해서 좋은 정보 주신 김경화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만 모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명한 인생 설계를 위해선 선택이 중요할 텐데요. 아직도 그 선택이 어렵고 두려우신 분들은 지금부터 함께할 오늘의 원픽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풍부한 꿀팁과 정보들 알려주실 이도희 전문가님, 김혜정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통합 CI 보험 리모델링입니다. CI 보험도 한때 유행했던 때가 있는데요. 그때 가입하셨던 분들 이 보험을 유지하는 게 맞을지 해지하는 게 맞을지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김혜정 전문가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CI 보험이 한때 또 유행했던 때가 있는데 CI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주제로 꼽아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고객님들 10명 중에 4분이 CI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CI 보험 하면 뭐 무슨 보험인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크리티컬 일리니스라고 약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직역을 하자면 중대한 질병이란 뜻인데 이 종신보험의 변형 상태로 이 사망보험금 주 보장을 혹시라도 중대한 질병이든 아니면 수술을 했을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해주는 그런 보험입니다. 근데 앞에 중대한 이런 말이 붙잖아요. 그게 느낌이 좀 보험금 받기 힘들 것 같고 괜히 조건이 좀 까다로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이 CI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 조건이 까다롭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 고객님들의 그런 CI 보험의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혹시라도 CI 보험에서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보강을 하면 좋을지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주제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10명 중 4분이면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CI 보험에 가입되셨을 것 같은데 이 중대한 질병에 대한 보험이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그런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네,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요. 이 고객님께서 그 어머님이 그 두통으로 인해서 MRI를 찍으시고 결과가 뇌졸중이라고 해서 수술을 크게 하셨다고 보장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봐달라고 하셨는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버님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뇌출혈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셔서 고객님 그러면 뇌혈관 질환에 관련된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고객님 보험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안 그래도 저 CI 보험을 가입해놓고 주변에서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이거를 깨야 되는 건지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님이 가입한 보험이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그러면 CI 보험이 도대체 어떤 보험인지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증권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현재 보험 가입하신 고객님의 증권을 보시면 주계약에 지금 암진단비만 제가 기재를 해드렸는데 이 암진단비 말고도 사망보장 또는 이제 중대한 질병이라고 해서 암이나 중대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말기 폐질환, 신장질환, 간질환, 또는 중대한 수술로 따지면 5대 장기 이식 수술, 관상동맥 우회술, 그리고 침장 판막 수술 등등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수술비에 대해서 주계약의 2천만 원에 80% 선지급되는 1,600만 원을 보장을 받는 보험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 앞에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붙다 보니까 이 진단비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붙어요. 암 같은 경우는 이제 소외감은 분리가 되는 거고, 뇌졸중도 개두 수술을 해서 영구적인 장애가 있는다거나 아니면 급성 심근경색도 비가역적인 괴사, 말 그대로 그 근육이 괴사가 돼서 평생토록 그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두 번째 CI 보험 특약을 설계를 해 주셨는데, 이 암 진단을 받고 혹시라도 뇌졸중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은 사실은 주계약에 있는 보장 중에 일회성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CI 보장을 특약을 넣어 주셔야지만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계약에서 보장을 받고 두 번째 CI 보장에서도
추가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앞에 중대한이란 말이 붙다 보니까 2대 질병 진단비라고 해서 뭐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주계약에서 보장되지 못하는 조건이 안 되는 사항이 되더라도 코드 진단 코드만 맞다 그러면 1,000만 원 지급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분의 지금 보장을 잘 살펴보시면 허혈성이랑 뭐 뇌혈관 이런 보장 자체가 없거든요. 매번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뇌혈관, 심혈관에 관련된 보장을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꼭 드리는데 이게 예전 상품이다 보니 그런 보장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가족력도 있기 때문에 이 이대 질환에 관련된 보장을 준비를 좀 해주고 싶어서 리모델링을 좀 했는데요. 첫 번째 보장을 보시면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갱신은 보험료가 싸긴 하지만 나중에 인상률 때문에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외벌이 가정에다가 자녀가 3명이라서 보험료 부담을 갖고 계셨어요. 추가로 보장을 준비하는 게. 그래서 한 상품에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갱신형 그리고 일부는 비갱신형으로 해서 나눠서 제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20년 갱신 상품인데 뇌혈관 진단비랑 각종 허혈성이랑 진단비를 2,000만 원씩 보장을 받게 해드렸고 근데 이게 20년 뒤면 이 고객님이 62세가 되시거든요. 혹시 그럴 경우에는 혹시라도 진단을 받고 나서 보장이 없어지면 문제가 되진 않지만 보장을 받지 못하고 갱신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특약을 뭐 삭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두 번째 제안으로 제가 상품을 가입을 제안을 해드린 거로 보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두 번째 제안까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앞에 거는 갱신 상품이라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비갱신 상품은 20년 납입을 하고 100세까지 보장받는 진단비와 수술비 보장이거든요. 이 진단비는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혹시라도 수술을 매해 한다거나 아니면 앞에 이 기존의 실손보험을 가입을 했기 때문에 수술비를 실손 비용으로 인상되는 그 보험료 부담을 하기 위해서 비갱신 상품으로 수술 비용까지 다 준비를 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월납보험료가 기존에 8만 원이 나가고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합치면은 거의 5만 원 그리고 3만 원에서 합이 16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거는 비갱신이 아니고 중간에 첫 번째는 비갱신 상품인데다가 뒤에는 또 갱신이 아닌 상품이니까 보험료 인상률을 좀 보시고 나중에 특약을 중간에 삭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추가로 또 보충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보험을 다시 보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CI 보험에 대한 상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가 풀렸는지 아니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CI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나눠서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리모델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유의할 점이라든지 자세한 내용들 다시 한번 다뤄주실까요? 네. 네, 일단은 이 리모델링을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해결책 외에도 주의할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들도 함께 주실까요? 네, 상황에 따라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조건이 붙는데요. 리모델링 할 경우에 비갱신인지 갱신형인지 이런 거는 그 고객님의 생활 지출이나 수입에 관련돼서 계산을 해보시고 적정하게 보험을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항상 고객님의 그 가족력을 좀 중요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이 가족력이 있다고 하면은 암보험을 좀 더 강화해서 보충을 하시면 되겠고요. 뇌혈관이나 심혈관 쪽에 가족력이 있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좀 더 보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출이나 수익이라든지 가족력 같은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CI보험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 4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시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리모델링이란 단어 자체가 조금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 또 이렇게 해결을 해보시는 것도 합리적인 보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서 현명한 계획들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검색어 Q&A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험에 대한 뜨거운 궁금증들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검색어 Q&A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드려보겠습니다. 자, 2020년 가입하신 상해 보험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뼈에 골절이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 시점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셨다고 해요. 보험금 청구 기간이 또 다르다고 알고 계신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정확히 알고 싶다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이도희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보험금 청구 기간을 놓치셔서 당황하실 수는 있는데요. 2015년 3월 12일 이전에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상법 개정 이후에는요, 3년으로 연장이 되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보험사고 발생 시점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보험 상품마다 보장 내용 그리고 보장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발생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자님께서는 2020년도 그 10월에 가입하신 보험이기 때문에 2023년 10월 이전에 보험금 청구하시면 제대로 된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확한 기간을 또 언급해 주신 만큼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질문도 조금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29세 직장인 분께서 어릴 때는 이제 어머님께서 보험을 가입해 주셔서 모르셨는데 최근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셨는 거를 아셨나 봐요.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살아서 병원 간 거를 일일이 말씀 안 드렸었는데 확인해 보시니까 보장받을 게 여러 건이다라는 거를 알게 되셨습니다. 근데 또 2년이 넘은 건들이라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물어보셨는데 김혜정 전문가님께서 보험 청구가 가능할지 짚어주실까요? 네,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하는데요.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 청구는 가능하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상담하다 보니까 10년 전 거도 청구를 못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혹시 꿀팁을 좀 드리자면 보험사에 요청을 좀 해보시고 사유서로 제가 납입이 끝나고 만기가 아직 되진 않았는데 보장이 되는지 몰라서 청구를 못했다. 일회성으로 한번 지급을 해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사유서를 보시면 혹시라도 이게 보험금 지급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3년이 지난 건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보험금 청구해 보시는 것도 한번 안내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주셨는데 보험사에 직접 이 사유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며칠 전에 사망보험금에 가입을 하셨대요. 그런데 수익자 지정을 가족이 아니라 제3자인 친구로 또 이렇게 신청을 하셨나 봐요. 사망금, 이 보험금 수령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 주셨는데 이도희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사망보험금의 그 수익자 지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정을 안 해두고 법적 상속인으로 놔두게 되면은요, 나중에 사망보험금 발생 시점에 약간의 가족 간의 분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익자 지정은 꼭 필수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의뢰자님의 경우에는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을 해 두셨는데 이때 좀 나중에 보험금 지급 시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피보험자가 사망한 이후에는요, 보험금 청구 시에 사망 진단서 그리고 재반 서류가 필요한데요. 이 사망 진단서는 사망 유가족 법적 유가족이 동의를 해 주셔야만 그 진단서가 발급이 됩니다. 근데 이 동의가 안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리 제3자로 수익자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 수령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유념해 두시고요. 일단 그 보험금 청구서, 그러니까 그 보험회사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이 들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간도 길어지고 좀 복잡한 부분이 많으시겠죠. 이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익자 지정을 제3자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주신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45세 남성분이신데 젊었을 때 치아 관리를 조금 소홀하게 하셨더니 잇몸이라든지 치아가 많이 망가지셨나 봐요. 9개를 발치하신 뒤에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따로 또 치아 보험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혹시나 종합보험 아니면 실손보험으로 보장되는 게 있는지 조금 자세하게 알려주실까요? 네, 9개나 임플란트를 하셨다니 비용도 많이 들겠지만 이게 치료하면서 엄청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치과 치료는 이상하게 이렇게 가는 게 꺼려지더라고요. 아마 고객님도 그렇다 보니까 이 치료 시기를 놓쳐서 임플란트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치아 보험은 일단은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손 보험도 비급여 항목은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임플란트는 또 비급여 항목이다 보니 실손 보험에서는 해당이 안 되고요. 혹시라도 임플란트를 치조골 이식 수술이라고 해서 인공 잇몸뼈를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임플란트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임플란트를 그냥 단순 발치를 해서 임플란트를 하셨다면 실손이나 이런 데서는 보장이 안 되고요. 혹시라도 치조골 이식 수술이라고 해서 인공뼈를 심고 나서 임플란트를 하셨다. 이러면 예전 보험, 그 생명보험사 보면은 3종 수술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 가입한 보험 중에 생명보험사에 3종 수술 특약이 있다고 하면 2종에 해당되는 수술비를 보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 증권 중에 3종 수술 특약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러면 치조골 이식 수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는 수술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또 발치를 9개를 하셨다 그러면 질병 휴유장애라고 저희가 모든 질병을 부위를 다 보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치아 보장도 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치아를 5개 이상 발치를 했다 이러면 5% 장애, 그리고 7개 이상이면 10% 장애, 14개를 발치를 했다 그러면 20% 장애로 저희가 보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해서 이 발치를 이분이 9개를 하셨기 때문에 10% 장애에 있거든요. 가입 금액을 혹시라도 3천만 원, 예를 들어서 가입을 해 놓으셨으면 10%에 해당되기 때문에 300만 원 이렇게 진단비처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수술비가 아니라도 질병 휴유장애라는 특약이 내 보장에 있다고 하면은 청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치아 관련해서는 발치 여부가 또 중요할 텐데요. 일단 9개를 발치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질병 후유장애로도 이렇게 청구를 하실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인공뼈를 넣으셨는지 아니면 생명보험을 한번 또 들여다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 또 보험사의 상담을 통해서 알아가시는 게 더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보험을 가입하려고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정보를 수집하시던 중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을 꼭 가입하라라는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정확히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은 어떤 건지 물어보셨습니다. 알려주실까요, 이도희 전문가님? 네, 지금 의뢰자님이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 배상 책임 보험은 말 그대로 업무 중이 아니라 그 생활 속, 그러니까 일상 생활 중에 상대방에게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적이나 물적 또는 그 누수 피해, 누수 사고 등을 피해를 입을 때 그 자기 부담금을 조금 제외하고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또는 이 일상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게 가족이 네 가족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분이 다 가입을 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기 부담도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약 상품이기 때문에 그 특약으로 추가적으로 넣으셔서 하시면 되는 부분이시고요. 일상 배상 책임 보험에는 종류가 일상 배상 책임 보험, 그리고 자녀 일상 배상 책임 보험, 또 가족 일상 배상 책임 보험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추천을 드린다면은 가족 일상 배상 책임 보험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그 보상하는 범위가 가장 넓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 그리고 자녀 또는 친인척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상 배상 책임 가입하실 때 그 금액 보험료 자체는 1,000원 요 정도밖에 나가는 부분이 없으십니다. 이 부분 기억하셔서요. 꼭 놓치지 마시고 하시고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주소를 변경을 하시는 부분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다른 주소가 변경이 되더라도 그 배상 책임이 가능한데요. 예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소가 변경이 안 된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누수가 생겨서 밑에 피해 보상이 될 때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담당 설계사한테 의뢰를 하셔서 이 부분 변경하시면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서도 이렇게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 강의도 해드렸었고 이렇게 또 질문으로서 Q&A도 진행을 해봤었는데 오늘도 말씀 주신 내용 중에 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점이 가족 일상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보장 범위도 가장 넓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보험사 통해서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검색어 Q&A까지 진행해봤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인생설계 원픽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을 활용해서 비과세 혜택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 배워봤습니다. 또 평생 내는 세금을 보험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배웠습니다. 장기가입 통합 CI 보험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이 꼭 필요하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보험에 대한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서 현명한 이런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이렇게 당사를 사칭한 피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각별한 유의의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